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기구하다 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다. 기구하다는 뜻에 아주 딱 맞는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 친정 엄마요. 엄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탓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그날부터 미싱 공장 공순이로 일해야만 했어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팔자였기에 그 흔한 고등학교 검정고시조차 꿈도 꾸지 못했고요. 이처럼 힘든 상황이었지만 새침대기 소녀였던 엄마는 천생배필을 만나 사랑을 나누며 여인이 되었고 결혼에 저를 낳아 부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난한 삶을 점지해 주셨다면 남편 복이라도 넉넉하게 신경 쓰셨다면 참 좋았으련만. 공사장 일당쟁이 인부였던 친정아버지가 한겨울 공사 현장에 억지로 투입되던 날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붕괴사고가 발생했어요. 워낙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이었던 탓에 신문 기사로도 한 줄 실리지 못한 사고였지만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의 무게는 사고 소식을 듣고 무너져버린 친정엄마의 억장만큼 잔인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딸아이 분유값 벌어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친정엄마에겐 시댁복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시댁인간들은 친정엄마가 잘 배우지 못한 탓에 서류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해 접근했고 친정엄마는 과부된 형수를 돕겠다던 그들의 말에 속아 도장 몇 번 잘못 찍었다가 아버지의 보험금과 보상금 전부를 빼앗긴 채로 쫓겨났거든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던 좌절. 엄마는 그러나 부모이기에 강해져야만 했어요. 팥줄 보며 시장 허드렛 일이며 온갖 힘든 일을 전전하면서도 힘든 기색 한번 비추지 않으셨죠. 그때가 엄마 나이 아직은 젊고 예쁘던 시절. 엄마는 어린 저를 위해 자애롭고 참스러운 어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며 국민학생이 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한 만큼 성적도 뛰어났어요. 혹시 가난한 삶 때문에 억지로 빨리 철이 들어버렸던 건 아니냐고요? 물론 저는 절대로 아니었다지만 사실 엄마도 그게 늘 걱정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창 친구들하고 뛰어놀 나이였던 제가 책상 앞을 좀처럼 떠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중학교 입학식을 치르던 날 엄마가 꼬깃꼬깃 모은 지폐로 탕수육 한 그릇 시켜주며 넌지시 물어봤어요. 진아야, 너 괜찮니? 응? 엄마 때문에 싫은 공부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왜요?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 다른 부모들처럼 번듯한 직장이 있기를 해. 아니 물려줄 재산이 있기를 해. 딸내미한테 줄 수 있는 건 사랑 하나밖에는 없잖니. 엄마는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소평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아빠네 식구들이 엄마 속여먹은 것도 그렇고 아, 그리고 세상에 사랑 하나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아주 차고 넘치는 거지 뭐.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고맙지만 엄만 솔직히 걱정돼. 우리 진아가 엄마처럼 못 배우고 힘없는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공부에 목숨 거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글쎄요, 난 오히려 엄마처럼 되고 싶은데. 솔직히 나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거 잘 못 느끼고 살아. 엄마가 어렵게 벌어다주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탓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는 엄마. 그런 사람 흔치 않잖아. 이런 내가 어떻게 가난해. 오히려 마음 부자지. 그쵸? 그치. 그럼 된 거지. 내 말이요.
이러니 공부가 당연히 재밌지. 엄마가 나에게 몸소 보여주는 오늘의 땀방울이 교과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확확 와닿고 분명해지는데. 그니까 아무런 걱정 마셔. 그래도 진아야,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공부가 싫어졌다거나 엄마를 부양해야 한다는 괜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던가 하면 언제든 우리 딸이 행복한 길을 찾아가도 좋아. 엄마는 엄마대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언제든 바로잡아 줄게. 사랑해, 엄마. 엄마도 사랑해. 그렇게 수능 시험을 치른 저는 명문 의대나 법대에 장학금 받고 입학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약대에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상대적으로 치열한 일상을 보내는 의사나 법조인보다는 약사 쪽이 퇴근 후 가족에게 충실하기에는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꿈이라고나 할까요? 당연히 친정 엄마의 입김은 전혀 없이 오직 제 뜻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저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제 선택에 응원만 보내주셨고요. 그랬던 엄마가 평생을 고생해서 만든 목돈으로 약국 보증금을 보태주었을 때의 감동이란, 우리 엄마 뜬금없이 한 번씩 멋짐을 터뜨리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암튼 졸업 후 약사고시에 단번에 합격한 저는 친정 엄마가 보태준 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더해 약국을 차렸어요. 대학병원에 바로 코앞에 자리한 약국을 인수한 거죠.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수하겠다는 약사들이 줄을 섰을 만큼 아주 목 좋은 약국이었지만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시던 전공 교수님께서 백을 좀 써준 덕분이었어요. 교수님의 친형이 알고 보니 제가 인수한 약국의 약사님이셨고 또 마침 은퇴를 앞둔 참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약국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래에 복이 드문 효녀라서 그 마음씨가 기특해서 도와주는 거야. 앞으로도 변하면 안 된다. 그런 교수님 앞에서 전 철석같이 다짐했죠. 절대 변하는 일 없을 거라고요. 이겨내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모두 떨쳐낼 수는 없었던 엄마의 기구함과 박복함 따위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모두 거두어내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그 다짐을 지켜나가며 한동안 바쁘면서도 즐거운 날들을 보냈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행복이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굴곡이 한 번씩은 닥쳐오는 법이라고 하죠. 저에게도 그런 굴곡이 닥쳐왔어요. 제가 새내기 약사로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무렵 맞이한 결혼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여러모로 저랑 비슷한 환경에 놓인 남자였어요. 비록 학과는 다르지만 저랑 같은 명문대 동기였고 가난한 삶을 타고난 시모의 아들 자식 사랑이 유독 각별하다는 것 또한 일견 저와 친정엄마 사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결혼 반대가 있기를 했나, 시댁과 친정 사이에 갈등이 있기를 했나,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시모의 생일날, 긴 싸움의 씨앗이 비로소 새싹을 틔우고야 말았어요. 고급 한정식집에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제가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을 기다리는 사이 시모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식으로 인사도 시키기 전부터 너 좋다고 그러길래 안달 복달을 해대길래 일단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서도 솔직히 난 많이 배우고 잘난 며느리 반대였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뭐가 갑자기야. 허니문 기간도 지났으면 식구들 사이에 할 말은 하고 살 때도 되었지. 그런 뜻이 아니라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반대 말씀 한마디 없으셨는데 사실 반대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요. 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결혼은 거래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건 달라지지 않는다. 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미쳤다고 신혼집이니 예식장이니 해가면서 귀한 아들내미 남의 집 자식 만들겠니?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쏟은 애정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금액인 줄 알아? 글쎄요. 굳이 따지자면 말씀하신 내용들 전부 양가가 반반씩 공평하게 부담했고 혼수에 예단에 이래저래 다 합치면 돈은 오히려 친정이 더 많이 쓴 걸로 아는데요. 지금도 보렴. 감히 시애미한테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이게 배운 유세 떠는 거 아님 뭐라니? 제가 유세를 떨었다고요?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말대꾸. 이래서 배운 여자는 며느리로 들이면 집안 꼴이 쑥대밭이 된다는 거야. 남편이랑 시애미를 고분고분하니 떠받드는 맛이 없잖아. 제가 남편한테 못하기를 했나요? 아님 시댁에 못하기를 했나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어머님 생신 정성껏 잘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모는 뚱하니 한참 말이 없었고 그런 시모의 행동을 통해 반쯤 혹시나 하는 투로 지피는 구석에 있었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따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원하는 거?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들어는 주고? 일단 들어봐야 대답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다. 용돈을 확 늘려주렴. 다달이 한 300씩. 300이요? 왜? 부담이니? 너 약사라며? 돈 잘 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과한 요구죠. 친정엄마한테도 한 달에 300씩은 안 드려요. 친정시댁 차별하시겠다? 시댁은 가족도 아니고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라는 거니? 신여성 행세는 혼자 다 하더니 사고방식이 왜 그 모양이야? 누가 차별한다고 그러세요? 차별하는 사람이 시댁 친정 공평하게 월 100씩 똑같이 보내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 키우면서 쏟은 애정을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라고. 그런 아들을 헐값에 데려갔으면 고개 숙이고 시댁에 눌러앉아 걸레질이나 하던가. 아님 며느리 된 값이라도 똑바로 치르던가.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가 무슨 가정부인가요? 일꾼 고용하셨어요? 왜? 300에 가정부 월급까지 얹어서 주려고? 아니요. 300은 너무 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시댁에 한치라도 소홀했다거나 친정이랑 차별이나 해봤다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죠. 양가에 매달 100만 원씩 공평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기본 용돈만 그 정도였고 시댁 대소사다 뭐다. 이래저래 따로 챙겨드리는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그런데 오마이갓, 용돈으로 300만 원이라뇨. 그것도 매달 다달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일어섰죠.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시모의 생신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끝이 나버렸고 그 후폭풍은 부부관계에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이 대뜸 시모 편을 들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날 낳아준 엄마잖아. 당신 시어머니잖아. 지금 편가르자는 거야? 편가르자는 게 아니라 아니다. 갈라야 되면 갈라야지. 뭐? 당신이 시댁 살림살이를 해봤어? 아님 엄마 뒷바라지를 해봤어? 잘 나가는 약국 약사면 시어머니 막 무시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당신 좀 낯설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말 아니냐? 시부모도 부모인데 까짓거 용돈 좀 넉넉하게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넉넉한 용돈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알고는 이래? 300이야. 300? 한 달에? 매달. 그리고 내가 진짜 제일 걱정하는 건 당장의 300이 아니야. 시작이 300분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600, 700, 1000.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알았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그렇게 남편은 한풀 꺾였고 남편이 시모랑 얘기를 잘했는지 한동안 잠잠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니, 솔직히 불안불안한 시간들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시모의 용돈 욕심을 한풀 꺾어 놓았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300을
시모에게 달마다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제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건 당신 미쳤어?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 미안해. 알았으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좀. 그게 지금 미안한 사람 태도니? 미안하다고. 근데 나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장모님 통장에 손을 대? 메꿔 놓을게. 내가 땡빚을 져서라도 그 돈 다 채워 놓는다. 됐냐? 메꾸는 건 당연히 메꾸는 거고 난 지금 당신 행동이 얼척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돈인지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내가 왜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걸 뻔히 아는 인간이 그 통장에 들어간 돈 약국 개업할 때 보증금 보태준 엄마 돈 갚으려고 모아놨던 거잖아. 엄마가 온갖 험한 일 다 겪으면서 겨우겨우 모은 전재산 그거 돌려주고 싶어서 모았던 돈이잖아. 그래서 더 화가 나. 당신이 손댄 건 그냥 돈이 아니라 엄마의 희생이고 자식 사랑이니까. 제발 내 생각도 한 번만 좀 해주라. 오죽했으면 이랬겠냐고. 엄마가 그 돈 안 해주면 자식 며느리고 나발이고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깟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연 끊을 순 없잖아. 용돈으로 그 많은 돈을 요구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한테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모라지만 나한텐 친엄마고 이게 내 자식 노릇이야. 네가 니네 엄마한테 끔찍한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뭐? 니네 엄마? 너 말 참 예쁘게 한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니? 아니면 원래 그 모양이었던 거니? 야, 김진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우리 엄마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야. 장모님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 당신은 부를 자격 없어. 엄마 말이 맞았던 거네. 그치? 뭐?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는 좀 무식하고 어수룩하더라도 시키는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듣는 여자가 최고라고. 잘 배운 며느리 집안에 들여봤자 소란밖에는 안 난다고. 그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다면 난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될지도 모르겠네. 무슨 뜻이야? 함부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생각해보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짐을 챙겨 엄마 혼자 살고 있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진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였어요. 남편 그리고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물론 이혼이라는 경우의 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친정 엄마가 쉰김치에 찬밥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결심이 서더라고요. 평생 먹은 쉰김치가 질리지도 않아? 질리기는 맛 잘 들어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인데. 엄마, 딸내미가 약사잖아. 자리 잘 잡은 약사. 몇 끼니 스테이크는 못 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겨서 먹어도 괜찮아요. 에이,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그래도 돼. 엄마 정도 보면 그럴 자격 충분하고. 아냐, 아무리 딸내미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도 명색이 부모가 자식 덕볼 기대하고 살면 안 되는 법이야. 우리 딸이 벌어온 돈은 우리 딸의 삶을 위한 거니까. 그치? 같은 부모고 같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왜? 무슨 일 있었니? 가방은 뭐야? 최서방이랑 싸웠구나? 그게... 윗집에 수도 터졌잖아. 집 수리하는 동안만 신세 질게요. 최서방은 같이 오지 왜. 시댁이요. 진짜 싸운 건 아니고 최서방 직장이 시댁이랑 가깝잖아. 약국은 엄마 집이 가깝고 그냥 그래서요. 암튼 며칠만 신세 지겠습니다. 오지숙 여사님. 대신 그동안 고기 반찬은 딸이 책임진다. 그때 전 엄마한테 시댁과의 사건을 단 한마디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하게 결정한 상태였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에요. 친정엄마를 마주하는 순간 깨달았으니까요. 이대로 시댁에게 들볶여가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굴곡 많은 엄마의 삶에 또 하나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 바로 이튿날에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합의 이혼이 안 된다면 소송도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였죠. 하지만 이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통보를 그저 투정쯤으로 가볍게 받아들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혼 통보를 날리고 며칠 뒤 웬 카드 결제 문자가 저에게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문자들은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가족 카드로 여행이 예약되었다는 내용들이었고 황당한 저는 남편에게 쫓아가 따졌죠. 우리 곱게 헤어져?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제주도 여행, 이판국에 이별 여행이라도 다녀오자는 거니? 무슨 이혼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쉽게 결정하냐? 쉬워?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걸로 보여? 그렇다면 착각인데. 알았으니까 같이 엄마 모시고 바람이나 좀 쐬러 다녀오자고. 하나만 물어보자. 통장에 손 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신 생각이야? 아님 당신 엄마 생각이야? 사실은 엄마가 특별히 부탁했어. 경치 좋은 데서 고부간에 쌓였던 앙금도 좀 풀 겸 우애도 다질 겸. 앙금 풀고 우애 다져서 뭐하게? 그 다음엔 용돈 얘기 다시 원점 아냐? 그리고 왜 그렇게 엄마 말이라면 죽고 못 살아? 지금 이 상황이 제정신 아니라는 것 정도도 파악 안 될 만큼? 심오할 사건을 겪으며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남편은 나름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이고 평소에도 별 다른 문제는 보인 적 없으면서 왜 사사건건 심오 얘기만 나오면 세상 멍충이가 되어버릴까 싶어서요. 남편이 엄마니까 엄마라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엄마라면 그저 무조건 믿는 거야? 지금 이 상황 사리분별 하나도 제대로 안 될 만큼? 설마 엄마가 틀린 말 하려고. 방금 그 말이 전부 진심이라면 나 참 수치스럽다. 이런 마마보이를 내가 남편으로 골랐었구나 싶어서. 여보, 진짜 1억이야? 엄마가 어른이 큰맘 먹고 여행까지 주선했으면 얌전히 따라올 줄도 알아야지. 진짜 이래야겠어. 아니, 꼭 반드시 이혼해야겠어. 아이씨. 어머, 하다하다 욕까지 다 하네. 왜? 내 입에서도 온갖 쌍욕 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 그렇게 대꾸한 제가 한바탕 쏘아붙이려던 순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더라고요. 이후로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경황 없이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친정엄마는 MRI를 찍는 중이었고 의사로부터 계단을 헛디딘 엄마가 머리부터 추락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뇌출혈 수술 날짜를 받았다는 것 정도만, 그것도 부서진 거울 파편처럼 드문드문 머릿속에 남겨져 있을 뿐이었죠. 확실한 기억은 링거를 맞으며 깊게 잠든 엄마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만 속으로 밤새 되새겼다는 것 밖에는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다행히도 위태롭던 며칠이 고맙게도 무탈하게 흘러갔고 뇌압이 떨어져준 덕분에 친정엄마는 예정대로 수술대로 오르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친정에 들러 엄마의 짐을 챙겨 나오던 길에 대문 밖에 차를 대놓고 서성이고 있던 남편과 마주쳤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 인간들이 내 세상에 존재는 했었지 싶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말없이 희끗 웃어 보이더니 저를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가. 아니다.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서면으로 해. 얼굴 마주볼 사이 아니잖아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고집은. 이런 상황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장모님 수술이라며. 같이 가. 엄마가 병원까지 태워오래. 됐거든? 택시 타고 가면 돼. 시어머니 말 좀 들어라 좀. 아직 이혼 성사된 거 아니잖아. 도장 찍기 전까진 어찌됐건 우린 부부고 사위의 얼굴이라도 비춰야 장모님 마음 편히 수술방 들어가시지. 당신이 언제부터 사위였어? 니네 엄마라며. 그때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은 눈으로는 저를 헥헥거리며 입으로는
네, 금방 갈게요. 알았어요. 하는 말만 연거푸 되풀이하더니 전화를 끊기 무섭게 가슴 철렁한 소식을 전했어요. 얼른 병원 가보자. 장모님 상태 안 좋아지셨대. 내가 그렇게 만만해? 우스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엄마 지금 병원에 계셔. 장모님 옆에. 그렇게 저는 당장 급한 대로 남편의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날따라 차는 왜 이렇게도 막혀대는지 병원으로 향하는 1분 1초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의 차가 병원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내려앉았죠. 당했구나. 무슨 짓이야? 차 세워!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이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잊었어? 엄마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한 날이잖아. 이런 개새끼가? 적당히 좀 해. 수술 네가 하냐? 의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살려놓겠지. 정 안 되면 그건 하늘의 뜻인 거고. 사실 시모의 전화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를 얼른 데리고 오라는 전화였고 신랑은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인 척 저를 기만해서 억지로 차에 태워 출발했던 거죠. 사실을 알고 격분한 저는 온갖 욕설을 쏟아부으며 차를 세우라며 악을 질러댔지만 남편은 말끝마다 엄마가 어쩌고 엄마가 저쩌고를 반복해가면서 절대로 차를 세워주지 않을 기세였어요. 이대로 공항까지 끌려간다면 친정엄마 혼자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사이가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아? 시모한테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상납해 가면서? 얌전히 있어. 차 사고 나서 니네 엄마보다 먼저 삼도천 건너기 싫으면.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그쪽 모자한테 더 이상은 못 놀아나지. 그렇게 차창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제가 온 힘을 쥐어짜 외쳤어요. 사람 살려요! 그렇게 몇 차례 제가 절규하듯 간절하게 외쳐대는 사이 그 난동에 하나둘 시선이 끌린 행인들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의 차주분들이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차에서 내릴 수 있었고 두고 봐. 오늘은 급해서 그냥 일단 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미친. 그 한마디를 남긴 채로 저는 병원을 향해 내달렸어요. 죽어라 달린 끝에 간신히 시간 맞춰 친정엄마에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저의 배웅을 받으며 평화롭게 수술방으로 들어갔고 작은 후유증조차 하나 없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죠.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사건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는 혼자 길을 나섰어요. 시궁창 진흙밭 싸움 속으로 친정엄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을 찾아간 저는 남편 그리고 시모를 만났죠. 용돈 300만 원이 그렇게 탐이 나던가요? 부모 수술날에 제주도 여행을 끌고 갔어야 했을 만큼? 그렇게 하면 제가 이혼도 포기하고 용돈도 넙죽넙죽 가져다 바칠 줄 알았나요? 어디 대답을 좀 해보라고요. 당신들 말 잘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은 끝장나게 잘 질러대고. 그러게 애초에 시키는 대로 용돈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결국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몹쓸 인간이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번진 거다. 여보, 나랑 얘기해 나랑. 싫어. 둘이 같이 벌인 일이잖아. 사건의 시작은 당신 엄마였고 마침표는 당신이었고 그니까 당연히 둘이 같이 들어야지. 아들은 가만히 있어. 제 주둥이가 얼마나 더 나불거리나 어디 끝까지 드러나 보게. 그래요. 기회 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당신들이 통장에서 300만 원씩 매달 빼간 돈에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놓고 얌전히 이혼 도장 찍어요. 아, 그날 억지로 공항에 끌고 가려고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문도 한 장 써 놓으셔야겠네. 여기서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 다 했으면 이제 내가 대답하마. 고맙다. 아주 많이. 고맙다고요? 그동안 300씩 보내준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살 거거든. 기왕지사 귀한 아들 이혼남 만들게 생긴 거 위자료라도 단단히 챙겨 받아야 죽어서라도 한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매번 드는 생각인데요. 그쪽 식구들은 착각의 집안 내력인가?
비싼 변호사 산다고 해서 당신들이 벌인 사악한 행동들이 묻힐까요? 이혼 귀책 사유를 내가 뒤집어 쓰는 일이 생길까요? 쉽지 않겠지. 그래서 비싼 변호사라고 강조한 거 아니겠니? 승률 좋은 로펌에 맡길 예정이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은? 그 순간 어디 한번 싸워봅시다 하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 하나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 여인은 엄마? 아니 엄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부모가 괜히 부모게. 딸 자식 어디서 뭐하고 있겠구나. 눈 감아도 훤히 보이니까 부모지. 마침 잘 오셨네요, 사부인. 그쪽 딸아이가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인데 이참에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에 대해서 오붓하게 대화를 나눠볼까요? 신경 쓰지 마, 엄마.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야. 딸, 응? 부모가 부모인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이래서야. 저를 다독이듯 이야기한 친정엄마는 곧장 시모를 향해 돌아섰고 제가 본 엄마의 모습 중 처음 단호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 허망하게 보내고 시댁인간들한테 뒤통수까지 맞으면서 쫓겨났던 날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사랑하는 우리 진아한테만큼은 이런 일 없도록 지켜주겠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못 배우고 힘없는 부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한테는 세상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러자 엄마가 대동했던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시모에게 명함을 건넸고 명함을 몇 번씩이나 거듭 확인한 시모는 그럼에도 적반하장이었어요. 잘난 며느리만 별로인 줄 알았는데 없이 사는 부모는 한술 더 뜨네 더 떠.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부인, 남들은 잘난 며느리 못 봐서 한달인데 왜 그렇게 못 잡아서 한달이죠? 정말 용돈 때문일 뿐인가요? 듣고 보니 그러네.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어요? 그래, 나 국민학교 겨우 나왔다. 이제 됐냐? 잘난 척을 하다 이제는 시험에 억장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으니 속이 시원해. 진짜 딱 그뿐이에요. 그냥 그 자격지심 때문에. 그냥이라니 나한텐 평생의 한이야. 그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치맛바람이라는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면서 명문대까지 졸업시켰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아들을 감히 공짜로 가져가? 안 되지. 내 눈에 곰팡이가 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꼴은 억울해서 못 보지. 구구절절 시모의 사연을 듣자 하니 시모는 국졸이라는 지독한 자격지심으로 인해 스스로 불우함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학벌 콤플렉스를 가진 채로 몸뚱이만 늙어버린 자신과는 다르게 젊은 데다가 명문대도 나오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약사라는 직업까지 가진 저를 질투했던 거고요. 치마폭에 꽁꽁 싸맨 채로 오냐오냐 해가며 명문대 졸업생으로 만들어낸 귀한 아들을 저에게 도둑 맞았다는 피해의식도 있었어요. 대체 얼마나 감싸고 돌았냐면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이 인간 그동안 대체 빤스는 엄마 없이 어떻게 혼자 갈아입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어요. 물론 그 오냐오냐의 결과는 최악이었죠. 시모의 한마디에 사리 분별 상실한 채로 꿈뻑 죽어나가는 마마보이 남편을 낳았고 저에게는 용돈 300만 원이라는 일종의 보상심리로 작용한 셈이었거든요. 네, 사연은 잘 알겠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죠. 어머님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훌륭한 사람을 나는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하루라도 일손 놓으면 바로 다음날 끼니가 끊길 만큼 어려웠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당신과는 달랐어요.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랑 딱 하나밖에는 없었지만 몸가짐 하나하나 모범을 보여가면서 딸 자식 잘 키워냈고 당신은 그놈의 자격지심 때문에 아들 자식 망쳤고 말 조심해.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어디가 어떻긴요. 엄마 꼭두각시지. 이쯤에서 결론 짓죠. 이혼
합니다. 위자료랑 재산분할, 능력껏 노려보세요, 어디. 물론 쉽게 당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당신은 평생 죄책감 품고 평생 책임지면서 살아야 돼요. 왜? 아들 자식 마마보이 된 거, 그거 다 당신 잘못이고 당신 책임이니까.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자식 사랑이 어떻게 잘못이고 죄가 돼? 잘못된 방식의 사랑은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삶의 아쉬움과 서러움을 자식을 통해 억지로 대리만족하려다가 이 사달을 내버린 당신처럼. 그게 당신과 우리 엄마의 결정적인 차이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친정엄마는 시댁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었어요. 이후 엄마가 준비한 변호사의 활약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죠. 이혼의 모든 귀책사유가 남편과 특히 시모에게 있었으니 위자료도 당연히 제가 받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산분할에도 100원 하나 손해보지 않았고요. 용돈 300만 원을 요구했던 시모가 거꾸로 저에게 매달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한편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든 친정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주 크게 기뻐하셨어요. 제가 장난 반쯤 섞어 딸내미 이혼녀 됐는데 한박 웃음까지 짓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엄마의 대답이 참 멋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다들 가슴에 흉터 하나씩은 품고 살지. 중요한 건 흉터를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 아닐까?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결말을 맞이한 나랑 그 여자의 차이처럼. 그러니 진아야, 그 사람들이 너를 핥히고 지나간 상처는? 알아요, 엄마. 그리고 약속해요. 상처와 관계없이 잘 살아볼 거예요. 엄마의 말씀대로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희망찬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고들 하죠. 비록 너무 흔한 말이기에 가볍게 넘겨버리기 십상이지만 아주 잠깐만 돌아보면 참으로 맞는 말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우리네 삶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전 사람이란 김밥과 무척 많이 닮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김으로 둘둘 말려있는 상태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지만 일단 썰어놓고 보면 내용물이 속속들이 들여다보이는 김밥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겉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인지 그 속을 알 수는 없잖아요. 김밥 썰어놓듯 그 사람을 겪어봐야 그 속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큰 다툼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시 저희 집은 남들보다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족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갑작스레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해 친정아버지가 덜컥 실직자가 되어버렸고 그 충격에 화병을 얻은 친정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는 하루아침에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가장이 되고야 말았죠.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한 빚을 떠안은 채로 한참 어린 딸아이인 저까지 부양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고요. 일절 예고도 없이 닥쳐온 이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 엄마가 선택한 일은 김밥 행상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지은 밥으로 만든 김밥을 챙겨 지하철역 앞으로 나가서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상대로
1,000원짜리 김밥과 두유를 파는 일상이었죠. 그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건 친정엄마의 김밥이 썩 맛났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딸이라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의 김밥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아침을 거르고 출근길에 나선다는 직장인들까지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한번 기울어져 버린 가세를 극복하기에 1,000원짜리 김밥은 그다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일이었고, 어린 자식까지 딸린 과부처지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엄마는 결국 아주 오랜 시간 길거리 장사를 해야만 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빗방울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겨울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렇게 장장 20여 년을 사셨어요. 그런 친정엄마의 삶이 한결 나아지던 날은 제가 막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을 무렵이었죠. 전 그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직장 거래처 직원 사이로 만났던 연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던 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달음에 친정으로 달려갔던 저를 엄마가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버스 정류장 앞 1층에 자리한 작은 가게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그 가게를 둘러보며 전 엄마에게 물었죠. 여기가 어디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려는 줄 알고 신나서 따라왔더니 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어? 아직은 아무것도 들여놓지를 않았으니까. 응? 차차 하나씩 채워나갈 거야. 주방도 차려놓고 테이블도 가져다 놓고 간판은 그래 우리 딸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엄마 설마. 맞아. 엄마 여기 계약하고 벌써 잔금까지 다 치렀어. 좁고 낡은 상점에 월세 낼 걱정이 아직은 태산이지만 그래도 오늘부로 여기 엄마 가게야. 김밥집. 그 말을 듣는 순간 친정엄마와 더위와 추위 속에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해가며 이겨냈던 고난의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좋은 날인데 왜 울어? 좋아서 울지, 좋아서. 엄마가 이제는 비 맞고 눈 맞으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씩씩하게 웃어. 앞으로 엄마 잘할게. 더 열심히 해서 2호점까지 늘려볼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다 알잖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 평생 똑똑히 지켜봤잖아.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 너무 기쁜걸? 내 새끼가 청혼받았다는 소식만큼이나. 응? 어떻게 알았어요?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잖아. 자식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엄마. 아까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던 내 얼굴에 다 써 있었어.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들켰네.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는데. 암튼 그렇게 됐어요. 엄마 딸내미 조만간에 유부녀 된다. 어떤 남자니? 직장 거래처 직원이에요. 성실하고 사람 괜찮고 무엇보다 심지가 굳어요. 엄마처럼. 그래, 그거면 됐지.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힘든 일은 결국 사람 때문이라잖니. 하기사 우리 딸이 고른 남자라면 오죽 괜찮은 사람이려고. 행복하게 잘 살아봐. 엄마 삶의 남은 여한은 이제 그것밖에 없어. 잘 살게요.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20여 년간 김밥 행상을 하느라 온갖 사람들을 다 겪었던 엄마마저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남편과 딱 두어 마디 간단하게 나누고는 제게 이만하면 근래에 보기 드물게 건실한 청년이구나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요. 결혼 과정 또한 순조로웠어요. 친정과 시댁 모두 어려운 처지이기는 매한가지였기에 흔히들 겪는다던 혼수 문제나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다툼 같은 건 일절 없었어요.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은 어렸던 탓에 잘 몰랐다는 것이었죠. 김밥은 썰어 봐야 알고 열길 사람 속은 깊게 겪고 난 뒤에야 알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왜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평소에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에게 잘하고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한 방에서 자취를 함께하게 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런 일이요. 한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이 그저 불가항력일 뿐인 그런 상황이요. 남편이 딱 그랬어요. 연애하던 시절에 마냥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던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결혼한 뒤에서야 밝혀진 남편의 진짜 속내는 허영심에 쩌든 한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허영심의 정체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했다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아까 은행에서 문자 왔으니까 알지. 에이씨, 문자번호 바꿔놓을걸. 암튼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 별일이 아니기는 다른 통장을 해약해도 놀랄 일인데 주택청약통장이잖아.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자고. 반찬값에 교통비까지 아껴가면서 붓고 있던 주택청약. 급하게 돈 쓸 일이 좀 있었다. 왜? 그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 집 밖의 일이야. 여편네가 감히 끼어들 자리 아니잖아. 뭐? 여편네? 그럼 당신이 여편네지 사내 대장부야? 그리고 꼴랑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핏대를 세우기를. 너 이런 사람이었니? 나 조선시대로 시집 왔어? 거 시끄럽네 정말. 남자가 어련히 알아서 요긴하게 잘 썼으려고. 당신 혹시 화투 치니? 이젠 하다하다 남편을 노름꾼으로 만드냐? 화투판에 가져갈 돈이나 떡하니 안겨주고 바가지를 긁던가. 그럼 뭐냐고. 주택청약까지 해약해가면서 요긴하게 돈 쓸 구석이. 이봐, 떳떳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 속 시원하게 대답도 못하지. 아, 주식에 투자 좀 했다. 왜? 뭐? 주식? 그게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들어. 함부로 한 거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다 고급 정보 듣고서 한 거라고. 당신이 어디서 고급 정보를 듣는다고. 그 외 있잖아. 우리 회사 김 계장님. 그분이 주식에 아주 능통하셔.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일확천금 노리고 주식에 손댔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디 한둘이어야지. 확실한 정보니까 아무 걱정 말어.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니까. 남자가 하는 일에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대박나면 제일 이득인 사람이 누구겠냐? 너잖아. 사람들한테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아니, 난 그런 허영심 용납 못해. 부자, 되면 좋지. 근데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부자 될 거야. 그러니까 당장 원금 회수하고 손 털어. 난 경고했어 분명. 그렇게 단단히 경고를 해두었지만 솔직히 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그 달콤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떨쳐내기란 좀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저와 친정엄마 모두 같은 생각이었고 저는 알뜰하게 모아왔던 재산들을 모조리 새 통장으로 옮겨두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가 돈을 옮겨놓기 이전의 통장을 몰래 훔쳐 나갔더라고요. 그 통장에 1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제게 바락바락 화를 내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가정의 딸에서 졸지에 가난을 겪게 되었던 과거의 슬픔을 되풀이할 수는 절대로 없었으니까요. 이후로는 당연한 흐름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주식 자금을 내어놓으라는 남편의 요구에 콧방귀조차 뀌지 않으면 않을수록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어요. 그럴수록 주식 대박, 일확천금을 노리는 남편의 주식 집착은 자꾸만 심해져 갔고요. 이에 고심하던 저는 시부모님께 그간의 모든 사태를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정신 번쩍 들도록 홍구멍을 내어달라고요. 그런데 시모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죠.
차라리 투자 망하라고 대놓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네? 지금 말하는 투가 딱 그렇잖아. 잘 될 수도 있는 일을 딱 덮어놓고 초장부터 안 된다고 하지를 않나? 벌써부터 망할 걱정부터 하지를 않나? 무슨 망하기를 기원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분야니까 어머님이 좀 말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남편이랑 시댁이 평생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도 좋다? 잠깐만요. 여기서 시댁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 혹시...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 들어버린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만 묵묵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시부와 시동생들의 얼굴을 한 바퀴 둘러보았을 뿐이죠. 그들은 마치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묻기라도 하려는 듯이 빳빳이 든 고개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이내 툭 떨어지듯 날아든 시모의 한마디가 제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 네 남편이 투자한 거기에 우리도 한몫 거들었다. 한몫 거들었다는 말씀은 돈이라는 게 말이다. 원래가 구르고 구르는 거야. 작은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굴려가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법이야. 남편이 시댁 식구들 돈까지 끌어다 넣었다고요? 말은 바로 하렴. 네 남편이 꼬드긴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전부가 자발적으로 투자에 함께한 거야. 가족들 전부 다요? 다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쳐버린 건데요? 이놈의 가난 이제 지긋지긋해. 집 월세 계약 끝날 때마다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신세도 촬영하고 남들처럼 명품백 들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시장 통해서 골라 5,000원짜리 싸구려 옷이나 사다 입는 꼬라지도 비참해. 그 와중에 우리 식구들 부자 만들어줄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데 너 같으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앉아있겠니? 그건 다 허상이에요,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고급 정보라면서 돌아오는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손에만 쌓여갈 뿐이잖아요. 말리지 말어. 이참에 나도 떼부자 한번 돼보련다. 살림 대신 살아주는 파출부 서너씩 끼고 기사 양반이 운전하는 외제차 타면서 정원 딸린 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거고. 그러니 너도 이젠 정신 차리고 빼돌린 돈이나 더 내놓으렴. 겸사겸사 사부인한테도 함께 투자하자 권하고 사부인 줄 옥장판 몇 개 준비해 두었으니 선물 전달하면서 잘 꼬드겨봐. 옥장판 품질이 아주 좋단다. 아니요, 옥장판이고 뭐건 간에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친정엄마를 평생 가난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또 있을까? 불효는 이런 게 진짜 불효죠.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엄마가 길거리에서 비바람 맞아가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 그래, 좋다. 대신에 이거 하나는 똑바로 알아두렴. 투자 대박 나서 우리가 부자 되는 순간에 너 같은 거지 발사계랑은 당장에 이혼이야. 우리 수준에 맞는 양갓집 교수 찾아서 새 며느리로 드릴라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알아요? 방금 그 말 내가 들은 중에 가장 재미없는 말이에요. 뭐? 누가 누굴 이혼시켜요? 나 스스로 떠나는 거야. 일확천금의 눈먼 중독자들이랑 괜시리 엮여서 나랑 친정엄마 팔자까지 망치기 싫어서 내가 당신들 외면하는 거야. 조만간에 협의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도록 댁내 아드님이나 잘 설득해 보시죠.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의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혼을 할 작정이었거든요. 친정까지 무리한 투자에 끌어들이려 하는 그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 이혼 결심과는 별개로 친정의 사정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줄곧 장사가 꽤나 잘 되어 왔던 엄마의 김밥집 매출이 벌써 몇 달째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 원인은 어느 날 호연히 나타난 한 새댁에게 있었죠. 그 새댁이
엄마의 김밥집 근처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김밥 행상을 했거든요. 엄마의 김밥집 매출도 다른 김밥집들이 을에 그러하듯 출퇴근 시간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었기에 동일업종 세댁의 등장은 당연히 큰 타격이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댁의 김밥이 엄마의 김밥 못지않게 참 맛나다는 것이었어요. 이래저래 서로에게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와 친정엄마 누구 하나도 세댁의 김밥 장사를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행상을 하는 세댁의 모습이 그녀에게도 우리 못지않게 큰 사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세댁의 모습에서 전 과거 친정엄마가 고생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공감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친정엄마가 고민만 마냥 쌓아가던 어느 날 저희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느 때처럼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김밥 행상을 하고 있던 세댁에게 웬 사내들이 접근하더니 불법 영업이라면서 김밥을 모조리 압수하더라고요. 그 사내들은 평소 세댁을 고깝게 보아왔던 상가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이었죠. 아무튼 김밥을 모두 압수당한 세댁은 공무원들에게 그럼 나와 아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며 울부짖었고 그 말이 귀에 콕 박힌 저의 뇌리에는 또 한 번 과거 친정엄마의 모습이 스쳐가더라고요. 아, 어쩌면 우리 엄마도 저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겠구나.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나 진짜 가만 못 있겠어. 저 여자한테서 자꾸 옛날에 엄마가 보여서, 저 여자가 안고 있는 갓난아이한테서 자꾸만 어릴 적 내가 보여서요. 물론 그때의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지만요. 그래서 우리 딸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김밥 행상이 불법 영업이라서 저러는 거라면, 그래서 백주대낮에 저런 봉변을 겪고 있는 거라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있겠지. 다만 엄마는 우리의 섣부른 도움이 저 세댁에게는 원치 않는 도움일지도 몰라서 혹시라도 괜한 동정이라고 오해하고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서 그래서 마냥 고민만 하고 있던 참이야. 그럼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전 세댁을 엄마의 김밥집으로 데려와 마주 앉았고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애꿎은 김밥을 전부 압수당하는 봉변을 겪은 탓에 저를 잠시 경계하던 태도를 보이던 세댁은 이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친정 엄마의 삶과 참 많이도 닮아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구조조정 때문에요. 남편이 다니던 벤처기업이 큰 회사의 인수합병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바람에 실직했거든요. 회사 창립 멤버였던 남편은 버려졌다는 사실이 세상 억울했던 모양인지 화병으로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우중충한 얘기였죠? 아니요, 이해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막막할지 충분히 공감도 되고요. 저희 친정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엄마도 김밥 행상으로 장사를 처음 시작하셨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얘기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하세요. 싸우자고 마주 앉은 자리 아니니까. 그동안 쭉 죄송했어요. 어머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네, 어쩔 수 없었겠죠. 분유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데 갓난 자식 품에 안은 채로 딱히 해볼 만한 일거리도 없고 김밥 행상을 하자니 김밥 가게에 매일 죄스러운 기분이었을 테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랑 엄마도 사람이라 그쪽으로 인한 손해가 아마 몇 주만 더 계속됐더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염치 없는 도둑 장사는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요. 어쩌면. 아니, 분명 다행인 일이겠죠. 우리 서로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사이라서. 네? 서로 윈윈하자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우리 엄마네 김밥집에서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요? 일종의 동업 형식이라고나 할까? 동업이요? 네, 동업. 확실히 말하자면 저희가 그쪽을 스카우트 하겠다는 제안이죠. 저희 엄마 김밥만큼 그쪽 김밥도 맛있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죠. 월세랑 공과금 제외한 수익은 반씩 나누는 걸로. 물론 그렇게 된다면 행상으로 벌어들이던 수입보다는 줄어들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춥고 더운 길거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오늘처럼 불법 영업이라고 봉변당하는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엄마잖아요. 엄마 등에 업혀서 고생할 아이 생각도 하셔야죠. 감기라도 잘못 걸리면 어떡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새댁은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친정엄마의 김밥집에서 함께 일하게 된 새댁은 가난에 기죽어 있던 모습으로부터 차츰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깊게 겪어봐야 그 진짜 속을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했죠. 새댁이 저와 친정엄마에게 보여준 진짜 모습은 참 맑고 순수하고 마음 씀씀이 전부에서 착한 심성이 뚝뚝 묻어 나왔어요. 떡 하나 더 쥐어주고 싶을 만큼, 동생 삼고 싶을 만큼. 그래서 확 동생 삼아버렸어요. 새댁과 전 의자매가 되었죠. 이후로 한동안은 참 평화롭고 순조로운 날들이 흘러갔어요. 친정엄마와 새댁이 의기투합한 김밥집은 2호점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번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협의 이혼 서류를 날렸어요. 이혼의 귀책 사유 전부가 남편의 주식 중독 증세 때문이기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책정 과정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변호사의 소견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서류를 들고 김밥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자기가 전부 다 잘못했고 주식 따위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라며 참회의 눈물을 쏟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말과 행동을 모두 믿을 수 없었지만 섣불리 내치자니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거든요. 저희의 이혼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찾아올 경우 추후 소송이 문제될 만한 언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었어요. 그럴 경우 법정이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남편의 노력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화끈하게 내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던 새댁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 아주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언니, 저 남자가 언니 남편이에요? 정확히는 전 남편 될 사람이지. 근데 왜? 혹시 언니 이혼한다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 싶어가지고요. 저 남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려다가 자꾸 엉뚱한 데 쓰려고 해서. 그치. 가만, 내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까지 털어놓았던가? 아니요. 언니는 이혼 절차 마무리되면 그때 다 들려주겠다고만 했었죠. 다만 제가 저 남자를 좀 알아요. 무슨 소리야?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어? 남편 그렇게 보내고 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나머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모조리 찾아서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몇 번 마주친 사이 정도? 어디서? 제가 잠깐 알바 나갔던 어느 교육원에서요. 전 그때 그게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청객처럼 바람잡이만 해주면 일당 몇만 원 준다고 해서 나갔었거든요. 저 남자가 거기에서 며칠 내내 교육받으러 왔었고 그 교육원은 다단계 교육원이었어요. 유료 회원 몇 명 포섭해 오면
당신에게 인센티브 얼마가 평생 떨어진다. 뭐 그런 거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곳이요. 에이, 설마. 저 인간이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데 돈 낭비하고 다닌 건 맞는데 다단계가 아니라 주식이었어. 그 주식이라는 거 직장 선배 추천으로 시작한 거 맞죠? 부모 형제 돈까지 싹 끌어다 넣었고.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새댁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전부 일치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차 싶었죠. 시모가 친정에서 돈 가져오라면서 뜬금없이 옥장판 선물 운운했을 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동시에 새댁을 향한 걱정의 마음도 들었어요. 넌 그 일에 아무 관련 없는 거지? 그럼요. 전 진짜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방청객 모집한다고 해서 갔을 뿐이에요. 가서 박수만 열심히 치다가 그게 불법 다단계라는 걸 알고 나서는 즉시 도망쳤고요. 그럼 됐어. 험한 일에 엮이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조심해요, 언니.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아직... 알아. 다단계 때문에 왔겠지. 일단 반성한 척 속여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다단계로 끌어들여 보려고. 요즘 우리 김밥집 장사가 꽤나 잘 된다는 소식 듣고 그거 빼먹으려고. 저 인간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하자. 새댁에게 모종의 부탁을 건넨 저는 곧장 남편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는 사과를 받아주는 척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죠. 남편의 속내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되먹지 못한 인간을 향한 참교육을 위해서였죠. 이럴 줄 알았어. 금방 반성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인데. 그치? 그치? 앞으로 잘해. 딱 한 번만 용서해주는 거다. 그럼. 약속할게. 나 다시는 주식 같은 거에 손 안 대고 평생 당신 떠받들어 모시면서 살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도록 내가 다 할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 집안 살림까지 당신이 다 한다는 얘기야? 직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직장 생활은 어디 나만 하나. 당신은 더 바쁘잖아. 회사 다니랴. 짬짬이 장모님 가게도 돌보랴. 아, 오해하진 않았으면 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김밥 가게가 잘 돼서 기쁘다는 소리였으니까. 오해 안 해. 오히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걱정이라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자꾸 불어나는 거 있지. 이걸 그냥 통장에 넣어주자니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더라고. 요즘 이자가 오죽 코딱지만 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는 충분히 불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원래 돈은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라잖아. 그러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도 뻔히 보였어요. 그런 속내를 들킨 줄도 모르는 채로 남편은 안면몰수해가며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에이, 당신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 나 주식한다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건 주식이었으니까. 주식 위험한 건 뉴스 조금만 봐도 다 아는 일이고. 그래서 다른 투자처 뭐 그런 거 찾고 있는 거야? 나름 생각해놓은 투자처가 있기는 한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갑자기 돈방석에 앉은 친구가 있어.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알아? 다단계, 피라미드 마케팅 뭐 그런 거. 아, 그래? 다단계? 유료 회원 포섭해서 그 회원이 옥장판이나 생필품 같은 거 사고 그러면 나한테 평생 인센티브로 몇 프로씩 떨어지는 뭐 그런 거. 당신 혹시 알아? 알지. 잘 알지 그럼. 인센티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등급도 올라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블루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올라간다? 대기업 회장 안 부러울걸? 아, 그러셔? 난 블루 다이아몬드? 암튼 그런 등급 얘기까지는 몰랐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마치 이 분야 전문가 같다? 그게 사실은 있잖아. 당신이 다단계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고백하는 건데 말이야. 나랑 당신 시댁 식구들이랑 단체로 했던 투자가 사실 다단계였다? 그렇구나. 뭐 암튼 간에 지금 이래저래 다 긁어 모으면
엄마랑 내수 중에 현찰이 1억쯤 안 되게 떨어지거든? 아, 뭐 하고 있어? 얼른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 회원가입하러 가야지. 지금 가입하면 프로모션으로 정수기가 서비스야. 그치.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지, 이 사기꾼아. 우리 엄마 김밥집이 장사 꽤나 된다니까 어떻게든 그 돈으로 다단계 끌어들이려고 왔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장단 맞춰주니까 신났지 아주.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장모님 재산을 노리기는 내가 왜? 시치미 떼지 마. 너 불법 다단계 교육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시댁 인간들까지 아주 세트로다가. 함부로 모독하지 마. 불법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는. 그래, 불법이 아냐? 불법이 아닌데 왜 주식이라고 속였니? 너도 벌써 불법이라는 거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거짓말로 둘러댔던 거잖아. 그리고 다단계 같은 사기가 무슨 돈을 벌어다 준다 그래? 넌 그냥 빨대 꽂힌 거야. 전문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시댁 식구들 재산까지 홀라당 갈취당한 신세일 뿐이라고.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이야 손해 조금 봤다고 쳐도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앞으로 몇 명 안 남았어. 그 몇 명 채우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니까. 떼보자. 얘라 이 인간아. 그런 걸 바로 세뇌라고 하는 거야. 불법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 수법. 사기 아니라니까.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당신 다단계로 끌어들인 김계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쯤 억만장자 돼 있겠네? 그치? 그럼 지금 그 억만장자 집 한번 구경시켜줄래? 금수저로 밥을 퍼먹는지 다이아몬드 냄비로 국을 끓여 잡수는지 나 너무 궁금한데? 왜? 아닌 모양이다? 뜯어먹힐 대로 뜯어먹힌 다음에 버림받고 패인꼴이라도 된 모양이지? 잘 생각해. 지금이라도 정신 못 차리면 다음 순서는 당신이야.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남편은 현실 부정이라도 하려는 듯이 불법 아니라는 말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새댁이 도착했어요. 제가 했던 부탁, 경찰을 대동하고서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그날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폰을 불법 다단계의 증거로 경찰에게 건네며 남편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했죠. 고마워. 이혼 위자료 넉넉히 챙겨주는 것도 모자라서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까지 덤으로 받게 해줘서. 아, 이혼 위자료는 다단계에 뜯어먹힌 당신 통장에 잔고가 100원이라도 남아있을 때의 얘기겠지만.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우리 좋았잖아.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 허영심의 눈먼 한심스러운 인간이라는 당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놈의 1억 천금?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일군 재산으로 당당한 부자가 될 거야. 아마 그때쯤이면 당신이랑 당신 집안 식구들은 최소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뭐야. 집도 직장도 없는 거지꼴이겠지. 결국 당신 팔자는 당신 스스로 망친 꼴이고. 그날 묵묵히 고개를 떨구며 경찰에게 연행되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한 방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떳떳하지도 못한 1억 천금 욕심과 헛된 허영심으로부터 저 스스로와 친정엄마 모두를 지켜냈으니까요. 남편은 불법 다단계의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일개 말단 회원이었기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다단계에 끌어들인 피해자들이 전부 시댁 식구들 뿐이기도 했고요. 그럼 뭐 하나요?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한들 불법 다단계에 홀라당 날려먹은 전 재산은 100원조차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들은 제가 남편에게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 그대로의 신세가 되었어요. 집도 직장도 없는 거지꼴에 신용불량자 꼬리표까지 붙었죠. 옛말로 치자면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고나 할까요? 친정엄마는 김밥집 2호점을 내었어요. 그 2호점을 도맡아 운영하는 점장은 당연히 새댁이죠.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알뜰살뜰 모아온 저의 월급과 갈수록 번창하는 친정엄마의 김밥집 덕분에 꽤나 많은 재산이 쌓였지만 저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이 깃들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